우원식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던 우원식 의장의 주장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또 오늘도 예결위 소위별로 예산 세부 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쟁점 예산이 수두룩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집중토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 자문위 얘기부터 조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헌 자문위원회가 이제 의장 직속으로 출범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장이 이제 지명한 분들 민주당, 혁신당 등등해서 22명의 이제 위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사실 그 취임 초기부터 개헌을 강조해왔고 22대 전반기에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그리고 87년에 만들어진 그 지금의 헌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인데 이 자문위원회가 일단은 뭐 국민의힘이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개헌 발차하긴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될까요? 반쪽 개헌위원회이기 때문에 뭐 여야가 힘을 합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에 87년 체제라고 소위 말해서 현재 현행 헌법이 거의 뭐 한 40년 된 헌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역대 정부라든가 역대 국회의장이라든가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이 되면 누구나 개헌을 하겠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의 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정하고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도 과거에 개헌특별위원회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저도 참여해서 활동을 했고 제가 그때 맡은 것은 권력구조를 제가 파트로 해가지고 지금 책이 이만큼 나온 것이 지금도 있고 이런 개헌과 관련된 작업은 정말 30년 동안 계속 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뭐 개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정말 여당과 야당이 합의만 한다면 이것이 되는데 서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내부적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각계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지지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고 그래서 권력구조만이라도 하자. 뭐 대통령제를 내각제라든가 이원 집정부제라든가 그렇게 해도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제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임기단축 개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야시키고 조기에 대선을 치르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출범을 하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붙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 자문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개헌 단축과 임기 단축과 관련한 내용이 이제 포함될지 않은 그런 의구심이 불신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아직 뭐 자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목표를 정한 것 같지는 않고. 개헌의 물꼬를라도 한번 터보자 이런 이제 주제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지난 21대 국회 때도 개헌에 공감되는 여야 간에 이미 형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온 점이 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장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개헌 단축, 임기 단축 얘기가 이미 나오다 보니까 여권으로서는 특검도 특검이지만은 개헌을 통한 이 우회적인 대통령의 어떤 하야 효과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헌의 개짜만 나와도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형국인데, 근데 어찌 됐든 전국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헌과 관련된 논의는 항상 준비가 돼 있을 필요가 있다. 뭐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포함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이미 임기 초반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거에 대해서 여당도 그 합의한 바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뭐 원포인트 개헌이 됐든 권력구조 개헌이 됐든 아니면 정말로 헌법의 구조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투어 고치든 이런 A안, B안, C안 이런 그 각 플랜별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시기가 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개헌이 온다면 또 그 상황에 맞게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도 임기 단축 얘기는 뭐 둘째 치더라도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의 시대의 변화에 맞는 개헌의 논의에는 뭐 이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문위원들이 하는 거니까 장 교수님 같은 분들 들어가셔서 A, B, C안 같이 한번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그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국회에서는 뭐 예산심사 상임위별로 계속 소위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과방에서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전에는 청문회를 잠시 밀어놓고 과방위 차원에서 이제 소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처리했고 오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사흘째 청문회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네. 뭐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사흘째 예, 청문회는 처음이죠. KBS 사장에 대한 청문회. 지난번에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청문회 사흘 했나요? 청문회 사흘 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이 현대사회에서 뉴미디어 시대에서 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스피커 말공장이라고 소위 얘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인터뷰할 때 네. 파우치로 뭐 표현을 하는 조그마한 파우치. 조그만 파우치라고 하는데 네. 그건 상표 이름이라고 또 박장범 사장은 얘기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공개의 고삐를 가장 자극적인 곳에서 찾아야 될 그런 뭐 정치적인 욕구가 상당히 강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사실은 뭐 하루 해도 되고 이틀 해도 되고 네. 3일 해도 되고 일주일 해도 되는데 국민들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당과 야당이 합의되는 게 있습니까? 개헌도 합의 안 되고 그리고 여야 의정 협의체도 거기에는 또 야당이 안 들어오고 개헌에는 또 여당이 안 들어오고 여당과 야당이 계속 엇박자고 서로 격돌만 하고 예.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지점에만 뭉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박장범 사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마찬가지로 여당과 야당 합의 안 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일을 끄냐. 그것은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3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결의 표결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물론 뭐 어떤 위법적이라든가 법적인 리스크가 있으면 사장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을 정치 공세의 장으로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은 참 실증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3일을 하든 4일 하든 네. 좋은데 이것이 정말 국영방송으로서 KBS의 위상과 미래, 발전 전략, 네. 그리고 국가적인 의무가 무엇인지 방송의 여러 가지 역할,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뭐 파우치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인신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3일 하든 일주일 하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네, 정치 공세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사흘 연장이 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네, 뭐 명목은 자료 제출 미흡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해라. 그래서 오늘 더 얘기하겠다 이런 건데 네. 핵심은 뭐 지난 이틀 동안에 파우치 청문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장이 아니고 KBS 사장입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공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명품백을 파우치로 이름을 바꾸는 순간 이 네이밍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언론은 우리가 흔히 이제 과거에는 뭐 일본말로 야마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핵심 키워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품백이 파우치가 되는 순간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네. 그걸 알면서도 당시에 대통령과의 기자회견 인터뷰 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은 결국은 권력의 고개를 숙이겠다라고 하는 공영방송의 본분, 언론의 본분을 잊어버린 행위다.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간 거고 뭐 이틀 만에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KBS 구성원이 반대하든 언론대에서 반대하든 대통령을 항상 임명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야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흘째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오후 청문회 상황 계속해서 좀 주시해 보도록 하고요.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했습니다. 아마 재판으로 치면 이제 5번째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셈이죠. 기소는 6번이고. 예. 이 경기도지사 당시에 법화를 이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고 금액으로는 1억 600만 원 상당이 이제 됩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고요. 이 경기도 관용 차량을 이제 썼다는 부분이 한 6천만 원, 뭐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앞서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이 어제 이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이유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여야 입장에서 또 상당히 또 오늘 격하게 또 다투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하는 것은 뭐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서로 정치 프로파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이 법원에서 어떤 그 증명을 통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법원의 선고 과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선고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돼서 이번에 기소가 6번째고 재판이 5개를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의 사적 유용이죠. 거기에다가 허위 지출 내역을 꾸민 혐의 이것까지 이제 돼서 며칠 전에 1심에 김혜경 여사 판결문이 선고가 됐지 않았습니까? 벌금 150만 원이 선고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 법인카드로서 쓴 것이 뭐 샌드위치, 과일, 결제 이런 것이 이제 직원이 결제했지만 이것은 법원의 판단은 암묵적 무기나에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다. 그런 것으로 판결이 돼서 상당히 검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빠른 기소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이런 판결문이 있고 그동안 쭉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경기도 지사 재임이 2018년부터 2021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적 식사대금 지출, 또 음식값, 세탁비, 과일값, 뭐 제수용품, 그리고 관용차 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사모님 팀이라는 팀을 운영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배씨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쓴 것이 뭐 개인용 의류 세탁이라든가 또 뭐 방금 얘기했던 식사, 과일, 샌드위치 이런 비용들이 포괄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기소를 검찰에서 했다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뭐 정치보복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역설적이게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근데 그 동안에 이제 검찰의 정치적인 보복 기소, 정적 제거 뭐 이런 민주당의 용어를 키워드로 써 왔는데 그래도 이거 결정판에 따르면 다다른 거 아니냐. 그동안에 경찰이 이제 불송치를 하면서 사실상 종결을 했는데 어떠한 증거가 추가된 게 없습니다. 오로지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재판의 논거를 가지고 경찰 조사 지금 조사된 거를 고스란히 적용해서 지금 기소를 한 거예요.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그렇죠. 보고했다. 정황 어떤 물적 증거가 없어요. 그 동안에 어떤 정황이라든지 어떤 암묵적 동의라는 추측을 가지고 기소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그동안 2년 동안 법카를 정말 탈탈 털어서 그 법카 사용처의 가게 직원들 다 조사를 2년 동안 해왔는데 정말로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정적 제거를 2년 넘게 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그 김건희 뭐 악마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대로 조사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카 내용을 갖다가 4년치를 탈탈 털어서 그것도 뭐 업무용 차량 쓴 것까지를 갖다가 그 유용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이제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봐라 정적 제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냐 되는 거죠.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한 실형 선고, 1심 선고 그리고 이제 어제 추가 기소 이런 부분 그 최근에 1년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맞서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는 이제 당 차원의 대응을 언급하면서 2심 변호인단 구성 같은 법적 검토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 비용 반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하는 대응하는 데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그런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에서 마음적으로 그리고 진영적으로 응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무죄로 나오기를 바란다, 빈다 그렇게 응원할 수 있겠지만 당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2심 변호인단 구성 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이재명 당대표 사적인 그런 비리를 민주당이 당의 어떤 로펌을 구성했다고 하는 건 434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당이 법률 대응의 주체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434억이라는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정당으로서는 그 돈이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할 수 없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선거 자금이고 국민 혈세이지 않습니까? 이 혈세가 변호사비를 당비로 투입한다면 이것은 정치자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배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엮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기업들의 대표들도 개인의 비리를 그 회사 돈으로 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대법에서 배임죄로 처벌한 사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은 뭐 결국 민주당이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없을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리스크가 민주당 진영 전체 리스크로 파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뭐 선거 비용 환수 문제가 있으니까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대응 중에 이렇게 뭐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런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감정적인 대응이 문제예요. 사법부의 판결을 마치 부정하는 듯한 이런 태도가 자칫하면 여권과 검찰의 어떤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 오히려 국민들은 이번 판단을 굉장히 냉철하게 보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국민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냉철하게 대응하는 게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거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만약에 대응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소위 김건희 특검 또 재표결 이런 정국이 오히려 그 소위 뭐냐면 사법부 부정 논란 이걸로 덮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차분하고 질서 있는 그런 대응이 필요한 법적 그 조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법적으로는 뭐 불가피해요. 왜냐하면은 433억을 갖다가 만약에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 회수가 되면 당으로서는 큰 타격이기 때문에 뭐 법적 대응에 같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대응은 좀 지양해야겠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윤계에서는 이참에 이거 털고 가야지 앞으로 당내 갈등으로 더 번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친한계는 이거 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러면서 사실상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데 정작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원으로서 당의 게시판에 여러 가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욕설, 비난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상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실명 게시된 인증된 국민의힘 게시판은 책임당원으로서 인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1일 3건만 게시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수의 건수로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노출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고로 노출된 거지 원래 실명 게시판은 아니죠. 뭐 가운데 동그라미를 한다든가 비공개돼야 되는 게 이제 공개가 됐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대표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를 상당히 비판하고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어떻게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할 수가 있냐. 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친윤계 입장에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이것이 당무감사를 해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오히려 빠른 것이 지금 고발이 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찰 수사를 하고 있죠.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되는데 저 한동훈 대표가 왜 아무 말도 지금 하지 않고 있을까? 상당히 저도 뭐 궁금한 부분이 왜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뭐 아직 전반적인 실체를 파악하지 본인도 못했거나 못하고 있거나. 예. 본인이 만약에 그것이 알면은 뭐 사고를 하든가 뭐 부적절한 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것을 팩트를 확인하지 못해서 못하지 않았을까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유야무야 끝날까요? 아니면 뭐 좀 뇌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내관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민주당에서 해경군 김씨 논란이 이제 경기도 선거 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내관이 돼서 소위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으로 불거졌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터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재표결 논란 때문에 지금은 수면 아래 있지만 조만간 이 문제 끝나면 바로 수면 위에서 난투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당원 게시판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